2023년 전 세계 언론이 미중 패권 다툼과 볼리비아 정권 교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안데스 고지대에 사람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었다. 외교도 아니었고 군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기술과 인내, 그리고 계산된 전략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침투 없는 진출이었다. 미국은 반중 전략의 일환으로 남미 전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중국은 1대1로 의 연장선상에서 볼리비아에 거액의 인프라 투자를 던졌다. 그러나 두 강대국 모두 실패했다. 볼리비아 국민과 원주민 공동체는 외세의 명령조에 지쳐 있었고, 자원은 팔고 싶지만 주권은 넘기고 싶지 않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정치도 돈도 아닌 진짜 해결책을 원했다. 한국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것도 아무런 소리 없이 현지어를 배우고 기술을 나누고 약속하지 않고 실현함으로써 말이다. 한화, 포스코퓨처엠, 두산퓨얼셀, LSM&M 등은 이미 2022년부터 볼리비아 우유니 여모 근처에 기술진을 파견했고, 이들은 대규모 장비도 없이 소형 모듈형 채굴 장비와 샘플 추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단 한 줄의 대외 보도도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점유를 목표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6개월 단위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10억 달러 단위의 투자 발표를 연달아 내놓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천부터 시작했다. 볼리비아 정부조차도 초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국가 전체 리튬 체계까지 연결될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바로 그 조용함이 한국 전략의 본질이었다. 볼리비아 우유니 여모는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지지만 문제는 그 리튬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까지의 지질학적 난이도에 있었다. 해수 리튬과 달리 여모 기반 리튬은 채굴 후 고도 정제가 필요하고 특히 우기에는 침수 문제로 접근조차 어려워진다.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대형 증발지를 설치하다 실패했고 미국은 현지 정치 불안정성과 원주민 반대에 막혀 철수했다. 반면 한국은 우유니의 지형적 문화적 특수성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술적 도전 과제로 승화시켰다. 한국의 접근은 단순했다. 우리는 너희를 바꾸지 않겠다. 대신 우리가 바뀌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현지 적응이 아니라 지정학적 공생 전략의 실현이었다. 포스코퓨처엠은 기존 리튬 추출 기술 대신 물 사용량을 80% 줄이는 건식 고온 침출 공정을 현장에 적용했고, 이는 전통적인 증발 방식보다 환경 부담이 적으며 장마철에도 중단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리비아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기술로 신뢰를 얻었고, 신뢰로 공간을 확보했으며, 공간을 기반으로 무혈 입성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본이나 유럽이 시도조차 못했던 접근이었다. 일본은 기술은 있었지만 속도가 없었고 유럽은 규제는 많았지만 유연성이 없었다. 오직 한국만이 기술, 속도, 융합, 현장 감각이라는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볼리비아의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대부분의 외신은 볼리비아의 리튬은 아직 미지수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지수를 현실로 바꾸기 위한 방정식을 다 세워놓았다. 단지 아직 풀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먼저 수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공식보다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리튬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미중과 다른 접근이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깃발을 꽂지 않았고, 언론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여모에 조용히 발을 담그고 지층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원주민과 차를 나누고 작은 모듈 하나부터 조립하며 승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볼리비아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더 이상 석유나 석탄이 아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우주항공, 드론, 군사용 AI 플랫폼의 핵심은 모두 리튬이라는 은색 금속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 우유니 여모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순도가 높은 리튬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 지역으로는 지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문제는 그 규모가 아니라 그 지형, 즉 해발 3,6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극한 환경에 위치해 있으며 토양은 수분 흡수가 어려운 염성 구조로 형성돼 있어 기존의 리튬 증발 방식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곳에 리튬은 있으나 쓸 수 없는 자원, 즉 묻혀있는 왕국의 보물과도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독점하지 못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우유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작했지만 기술보다는 정치적 개입이 앞섰고 결국 군사 개입설과 CIA 연계설이 번지면서 볼리비아 민심의 반발만 키운 채 물러섰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국유 기업을 통해 진입했으나 환경 파괴와 지역 고용 무시로 인해 원주민 사회의 대규모 시위를 초래했고 이는 결국 2024년 말 볼리비아 정부가 중국과의 채굴 협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연합은 생태 기준을 앞세워 접근했지만 고지대 정제 기술의 부재와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일본은 탐사 단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실행 속도의 한계와 금융 보증 부족으로 영향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고온 저수분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이온 추출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동시에 볼리비아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실무 협상을 유지하며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한 유일한 외국 세력이었다. 우유니 염호는 단순한 자원 저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질서 재편의 출발점이자 향후 30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설계의 중심에 놓인 핵심 축이다. 중동이 석유로 인해 무력 충돌과 국제 개입의 무대가 되었듯이 볼리비아는 리튬을 둘러싼 신냉전의 전장이 되었으며 이는 군사적이 아니라 기술적, 환경적, 외교적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리튬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전략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남미 전역에 진출했으며 유럽연합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볼리비아를 필수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실패한 이유는 동일하다. 볼리비아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원을 통제하려 했으며 기술보다 명분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 반대였다. 볼리비아를 설득하지 않았고 그냥 함께 움직였다. 통제하지 않았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동행했다. 우유니의 진정한 가치는 리튬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 리튬을 어떤 시스템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한국은 리튬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 저장, 배터리 생산, 수출, 재활용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볼리비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 공급망을 남미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즉, 우유니는 한국에게 단순한 원료지가 아니라 지구 남반구의 전략적 거점이자 새로운 산업 영토의 서막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는 자원을 사려 했고 한국은 시스템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바로 그 점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 전쟁은 이미 끝났고 세상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볼리비아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한국 주도의 새로운 자원 질서의 일부가 되었고 우유니는 리튬의 수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외교 전략 3위일체가 성공적으로 발현된 21세기형 비무장 승리의 전장이다. 강대국이 실패한 자리에서 한국이 승리한 이유는 단 하나다. 남들은 보여주려 했고 한국은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에서의 리튬 추출은 단순한 채굴이 아니라 기술의 총력전이다. 해발 3,600m 이상의 고산지대, 연평균 습도 30% 이하, 염도, 농도 90%에 가까운 극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리튬 증발 방식은 무용지물이며 특히 중국이 대규모 증발지를 설치하여 리튬을 추출하던 방식은 이 지역에서 수차례의 실패와 지역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끝에 결국 철수로 귀결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물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었고 그 물은 볼리비아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이온 교환 방식의 최신 기술을 들이밀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고온 저산소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실험적 가치 이상을 증명하지 못한 채 기술 이전 협상이 중단되었다. 유럽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다. 환경 기준이 발목을 잡았고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단체로 발을 빼버렸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우유니를 실험실이 아니라 응용의 최종 단계로 인식했고 이미 자국 내에서 가상 재현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정을 모의 실험한 후 현장에 들어갔다. 하나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이 공동 개발한 저수분 열 기반 건식 리튬 추출 시스템은 기존 수분 기반 증발식보다 채굴 속도가 4배 빠르고 회수율은 87%를 상회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10톤의 리튬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이 단 1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중국 방식보다 물 소비량을 90% 이상 줄인 것이며 동시에 화학 폐기물 배출량도 절반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환경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을 재편하는 기술, 다시 말해 기후 조건과 인프라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독립형 기술인 것이다. 이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반도체 공정과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 물 없는 생산을 위한 습도 제어, 열공정 제어, 정밀 분리막 기술을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클린룸 기술의 배터리 산업 응용은 세계에서도 한국이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우유니에서 폭발적인 효율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 중국은 리튬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었지만 환경 규제를 견디지 못했고 미국은 환경에는 강했지만 기술 일관성이 없었으며 일본은 기술은 있었지만 현장 구현 속도에서 밀렸고 유럽은 아예 중간재 중심의 분업 구조에 묶여 있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속도, 현장 적용성, 환경 기준 모두를 충족한 유일한 국가였으며 그것이 우유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 차별점이었다. 현장에서의 기술적 성공은 단지 생산량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 설득력, 외교적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존의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포스코는 우유니 근처에 자체 정제소를 건설하면서 지역 원주민 600명을 채용했고 동시에 생산 공정의 일부를 현지 기술 인력에게 이전함으로써 볼리비아 정부와 원주민 사회로부터 기술 침탈이 아닌 기술 공유의 상징으로 인정받았다. 중국이 지역 반발에 시달리고 미국이 데이터 독점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일본이 거리감으로 소외된 가운데 한국은 기술로 신뢰를 얻고 속도로 인정받고 침묵으로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반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수출의 성공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국가 전략이 기술을 통해 실현되는 구체적 장면이자 한국식 산업 외교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볼리비아는 이제 리튬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리튬을 가공하고 기술을 보유하며 파트너십을 설정할 수 있는 산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바로 한국이 있다. 한국은 물 없이도 리튬을 뽑아냈고 목소리 없이도 공간을 점령했으며 전통적 강대국이 실패한 자리에서 기술 하나만으로 권력을 형성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 방식이며 볼리비아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볼리비아에서 리튬이라는 자원은 단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기억을 건 손대지 못할 성역이기도 하다. 안데스 고원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은 제국의 침략, 스페인의 약탈, 다국적 자본의 착취를 모두 겪었고 리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한 번의 수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들어와서 증발지를 만들고 미국의 투자은행이 들어와서 정제 권리를 요구했을 때 원주민 사회는 하나같이 이건 또 다른 정복이다라고 외쳤고 실제로 2024년 타라부코 지역에서 발생한 흙의 항쟁은 외국 기업의 광산 개발에 반대하며 일어난 전면 시위였으며 그 결과 수십 개 지역사회가 채굴 승인 거부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저항받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한국이었다. 그 이유는 단지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말하지 않고 듣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포스코 퓨처엠과 한화, 두산의 현장 책임자들은 스페인어보다 먼저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를 배웠고 계약서보다 먼저 공동체 회의에 참석했으며 장비를 설치하기 전 먼저 조상의 땅에 대한 사과와 허락을 구했다. 다른 나라들은 절차를 따라갔고 한국은 문화를 따라갔다. 이것이 원주민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였다. 미국은 항상 현지 시장을 개척 대상으로 보았고 중국은 국가 간 개발 이익으로 해석했으며 유럽은 지구적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지만 한국은 그저 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다. 2025년 초 포스코는 우유니 인근의 산 후안 마을과 체결한 협약에서 채굴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동체 교육과 자립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 계약은 단순한 CSR이 아니라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공동체가 국가를 거치지 않고 외국 기업과 직접 체결한 자율협약이었다. 이 협약 이후 아이마라 족 원로회의에서는 한국은 계약자가 아니라 동반자다라는 성명이 공식 문서로 발표되었고 이는 볼리비아 전역의 원주민 공동체에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 존중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을 통해 원주민 청년들을 정제 설비와 연구소에 채용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며 공동 생산 설비 일부의 소유권까지 나눠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파트너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언론 플레이 없이 조용히 진행했다. 보도 자료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으며 해외 투자 설명회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이 관계가 계약보다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이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드론을 띄우고 미국은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지만 한국은 쌀과 담요를 들고 마을을 걸어 다녔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주었으며, 정제 폐수를 다시 정수해 농업용수로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원주민들의 생존 기반까지 함께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리튬보다 더 귀한 자산이었고, 원주민 사회가 한국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였다. 나는 이 장면을 단순한 기술과 문화의 조화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지정학과 민족감정, 산업과 관계, 기술과 공동체가 하나로 엮인 진짜 외교의 승리이며, 한국이 단 한 발의 군화도 내딛지 않고 거대한 정치권력과 사회구조를 바꿔낸 비폭력 전략 외교의 전형이라고 본다.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로 올라섰고, 그 위에 한국이 함께 서 있다. 이것은 착취가 아니라 공존의 정치이고, 산업식민주의의 유산을 넘어서려는 한국의 집단적 선언이다. 한국은 단지 리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의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은 세계 어느 외교관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2025년 6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략광물 고위급 회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존까지 모든 글로벌 자원 협상에서 의례적으로 포함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한국 대표단은 볼리비아 내무부와 직접 양자대면 협상을 진행하며 단독 문서 서명에 들어갔으며, 이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유럽 외교가를 통해 확산되었고, 국제전략자원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은 단순한 산업계약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방향, 주권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원 패권의 분기점을 결정하는 지정학적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IRA 기반의 자원 내재화 전략도 현장 실행력 부족과 정치적 조건주의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특히 볼리비아에서는 리튬과 연계된 내정 간섭 시도와 CIA 연루설, 군사정보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거부감이 팽배해진 상황이었다. 미국은 자금을 약속했지만 그 자금은 정치 조건과 연계되어 있었고,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 기술은 미국 기업의 내부 특허 구조로 인해 공유가 불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협상 자세에서 볼리비아를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피보호국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원주민 사회와 중도 좌파 정부 모두를 이탈하게 만들었다. 반면 중국은 공격적 투자와 함께 국영기업인 텐샤리튬을 통해 광산 권리 전체를 통째로 구매하려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강제 수용, 환경오염, 지역 고용 외면, 계약서의 불투명한 조항들이 연이어 폭로되었고, 특히 2024년 푸토시 지역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태는 전국적인 반중 감정을 촉발시키며, 볼리비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상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중국은 2025년 상반기부터 협상 테이블에조차 초청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중국 자원 외교의 치명적 타격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한 번도 강제하지 않았고 한 번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직 기술과 실적만으로 모든 답을 대신했으며, 그 침묵은 곧 신뢰가 되었고 그 실적은 협상의 자격이 되었으며, 특히 포스코와 하나가 볼리비아 남부 지역에서 진행한 리튬 전처리 파일럿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6개월 이상 빠른 시점에 상업 수율을 달성하면서 현지 광물개발청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낸 순간 미국과 중국의 모든 외교적 논리가 무너졌고, 한국은 결과적으로 전략광물 정책에서 중립국이 아닌 결정국으로 격상되었다는 의미의 묵시적 인정을 받는 역사적 승인을 획득했다. 나는 이 장면을 라파스 회담의 기술적 성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자원을 통해 강대국 외교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을 창조한 최초의 사례이며,
동시에 이 사례는 국제관계의 미래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권력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조적 전환점이다. 과거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설득했고 중국은 돈으로 세계를 사려 했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결과로만 말했고 바로 그 결과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볼리비아는 한국이 승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만을 남겼고 그것이 곧 승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다. 볼리비아와의 100년 계약 이후 한국이 먼저 착수한 것은 단순한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리튬 확보를 기점으로 한 배터리 생태계 전체의 구조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기술, 금융, 외교, 환경,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복합 권력 체계 수립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K배터리 산업이 기존의 하청형 구조에서 벗어나 소재를 지배하는 독립형 산업 패권 구조로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의 3대 배터리 기업은 볼리비아 계약 직후 라파스 현지에 기술 거점을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주요 은행들은 4조 원 규모의 라틴 아메리카 녹색전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공정 자동화, 친환경 수처리, AI 기반 탄소 감축 시스템에 투입되어 산업환경사회가 동시에 작동하는 미래형 배터리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CATL은 여전히 중남미 리튬 매장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 파나소닉은 기술력에 비해 정제 공정이 부족하여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쉬, 미국의 테슬라도 각각 셀 조립 및 LFP 중심 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NCM, NCA, 전고체, 실리콘 음극 등 전 라인업을 동시에 개발, 기술 공급망 윤리의 삼각축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볼리비아 및 브라질에서 조달한 리튬을 기반으로 이 GMP 플랫폼 최적화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출고 기간은 테슬라보다 2개월 빠르고 결합률은 0.0002%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37개국 보험사 및 리스업체는 현대기아 전기차를 보험 우선 등급으로 지정했으며 기술 신뢰가 금융에서 평가받는 구조를 한국이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 확보 기술 정제 고효율 설계 공급 최적화 데이터 증명 금융 신뢰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실현한 산업 완성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리튬이 있고 이 리튬을 가장 먼저 읽고 움직인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중남미 외교의 주도권은 명백히 미국과 중국의 양분 구조였습니다. 미국은 전통적 우방국 이미지를 활용해 외교적 압박과 원조를 병행했고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1대1로 구상으로 중남미 자원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놀랍게도 두 강대국이 아닌 한국과 리튬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이 아니라 중남미 외교 지형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이었을까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신뢰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환경을 존중하는 윤리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 수탈형 계약이 아닌 공동성장형 모델을 제안했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를 역사적 동반자 모델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현지에 기술 이전 훈련센터를 세우고 청년 과학자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라파스대 서울대 간 공동연구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리튬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벤처와 협업한 AI 기반 친환경 정제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윤리 외교는 중남미 전역에서 신뢰도를 획득하게 했고 콜롬비아, 파라과이, 칠레에서도 한국과의 고순도 리튬 공급 MOU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방적 도로 및 댐 건설로 생태계 파괴 논란에 휘말렸고 미국은 기술은 주지 않으면서 군사적 영향력만 확대하려 해 중남미 국민의 반감을 샀습니다. 볼리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리튬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리튬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기술, 환경, 문화, 인력, 금융까지 아우르는 오각 외교 모델을 통해 중남미가 처음으로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를 미래 파트너로 삼게 만든 외교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외교 당국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중남미의 심장부를 움직였는가라는 질문은 곧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이 누구에 의해 정의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원 독점이 아니라 자원 공동체를 만든 나라, 대한민국. 리튬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이제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리튬을 가진 자가 전기차 시장과 안보를 지배한다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질서 속에서 한국은 리튬의 확보를 넘어 자원 주권을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거 중동이 석유로 전 세계를 흔들었듯이 이제 남미는 리튬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중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중동의 석유는 극단적 지정학 리스크를 내포했지만 한국이 주도한 중남미 리튬 네트워크는 환경 지속성, 기술 협력, 인권 보장이라는 비폭력적 자원 질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배터리 안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안보가 아니라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유지하는 국가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확보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리튬 전략 비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차, 삼성 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2개 기업이 참여한 리튬 배터리 방산 연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 전투기의 배터리 냉각 시스템, K239 천무 로켓의 정밀 유도, 전력 제어 장치, FA-50 전투기용 전기파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자체 생산된 K배터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 대응 능력마저 리튬으로 무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여전히 리튬 조달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EU와 미국 시장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친환경, 비독점, 기술 공유를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리튬 파트너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미 EU와 NATO, ASEAN과의 전략물자 MOU에서 한국은 배터리 동맹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터리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경제를 움직이며 동맹을 선택하는 능력까지 가진 자원 주권 국가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리튬 계약 한 줄의 결단, 그리고 그것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의 통찰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리튬 독점 계약은 단순한 자원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통적인 지위 구도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계 질서 재편에 나선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이 광산을 사들이고 미국이 제재를 무기화할 때 한국은 신뢰와 기술로 시장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무력도 아닌 금융도 아닌 전략적 외교와 산업동맹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터리 지위가 아닙니다. 리튬 외교를 통해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결정적 중간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자원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자원을 움직이고 시장을 설계하고 안보를 교환하는 지구 전략국 글로벌 스트래티직 파워 2 된 것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2026년 3월 G20 특별 세션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자원 지정학 포럼을 주도하고 미국, 독일, 인도, 브라질이 공동 서명한 서울 리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리튬 및 희귀 자원의 공동 비축, 기술 교류, 환경 기준 공동 준수를 명시했으며, 한국은 사실상 이 협약의 의장국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한국은 아르헨티나 북부와 칠레 사막 지역에도 K-모듈형 리튬 정제 설비를 수출하며 산업 확장을 가속화했고, 한화, 현대건설,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속가능 리튬 펀드를 조성해 30년 장기 파트너십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이 아닌 세대 간 번영을 위한 투자이며, 과거 자원 식민지로 고통받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열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안데스 고원의 평범한 리튬 광산에서 한국이 묵묵히 시작한 1차 협상, 1차 공장 설계, 1차 현지 인력 교육, 그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중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리튬을 확보한 한국이 아니라 리튬의 질서를 만든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자원을 구매하던 나라가 질서를 만드는 나라로 전환한 이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산업 후발주자가 아닌 세계 질서의 발화점이자 미래 공급망의 기준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8조 8천억 원.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모든 시험 비행을 마치고 최근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는데 이 전투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큰 위기를 느끼는 듯한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미터 디펜스 FR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때려잡을 계획으로 KF-21에 눈길을 보내는 국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이 무기 구매를 줄이자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국제 정세로 방위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위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주문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없다는 점. 가장 심각한 분야가 전투기 분야입니다. 전투기는 여러 무기체계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제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언제 출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신규 주문이 없던 시절에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1, 2년 내로 출고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빠르면 3, 4년 늦어지면 7년도 기다려야 초도 물량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는 4.5세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전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VIPER 신형 F-16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2017년 9월까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F-16을 생산하다 생산 라인을 전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로 옮겼습니다. 주 사업장 포트워스에서는 신형 F-35에 집중하고 잔여 물량이 몇 대 남지 않은 F-16은 그린빌에서 생산직 노동자 25명으로 소규모 생산하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예상외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공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노동자 규모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손이 30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매달 생산량은 고작 2대. 2026년까지 월 4대로 늘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밀린 주문만 12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를 주문하면 64개월, 즉 7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0년 8월 F-16V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대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 한국이 20년 전 F-16을 구매할 때는 대당 가격이 440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2배 이상 뛴 1,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비싸졌음에도 살 수 없는 것이 F-16인데 국제 정세 악화로 군비 증강에 나선 개발도상국이 살 수 있는 전투기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F-35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아무 나라나 살 수 없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은 F-16B보다 훨씬 비쌉니다. 올 7월 튀르키예가 구매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대당 가격이 3,500억 원을 넘어섰고 재작년 인도네시아는 라팔 대당 2,600억 원을 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필리핀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한국산 KF-21을 살까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은 주력 전투기 한국산 FA-50PH-12대와 함께 운용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MRF-MULTI 롤 파이터 젯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612억 페소 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1,20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 F-16B는 현재 기체 가격만 1,100억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를 선택하려면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하는데 필리핀이 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문해도 7년 후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중국이 필리핀을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FA-50의 개량형인 블록 20을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FA50 블록 20은 13.6톤급으로 체급은 작지만 성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FA50 전투기는 AESA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타겟팅 포드, 공중급 유장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주야간 표적식별 장비가 탑재되면서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그간 작전 반경이 450km 내외였으나 공중급 유장치를 부착하면서 작전 반경이 900km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도 대당 700억 원 수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F-16B든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필리핀의 안보 위협에 대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최소 4.55세대 전투기와 대등해야 하는데 왜냐면 유사시 중국은 5세대 전투기 J-20이나 J-31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시킬 테니까요. 사실 F-16B든 한국의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훌륭한 전투기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항공모함까지 운용 중인 중국을 상대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인 바사기지에서 직진거리 700km가 넘고 가까운 팔라완 섬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에서도 300km 이상을 날아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먼 바다까지 날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 단발보다는 쌍발 엔진 전투기가 선호됩니다. 전투기가 작으면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적고 단발 엔진은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게 되니까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현 방산업계 현실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필리핀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정보 제공 요청 서릭 웨스트 포 인퍼메이션을 보냈다고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KF-21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즉, KF-21 구매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의미. 그런데 KF-21이면 필리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F-21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4.5세대로 설계됐습니다. F-22와 F-35에서 볼 수 있듯이 5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즉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한 것이죠.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는 모든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한국 역시 KF-21 전투기를 최종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 4.5세대로 불리지만 성능을 조금 보강하면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여기에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까지 추가시켜 2041년까지 6세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5, 6세대로의 단계적인 진화를 염두에 두고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됐습니다. 저피탐은 쉽게 말해 레이더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낸 단위인데 세계 최초 스텔스기인 F-117의 추정치는 약 0.01m. 레이더의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포착됩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는 0.001m로 추정되며 4.5세대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m 정도로 추정됩니다. KF-21의 저피탐 성능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사실 KF-21의 RCS는 극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존 4.5세대보다 뛰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KF-21이 F-16이나 스웨덴의 그리펜 엔지보다 체급이 높은 중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체 무게가 12,00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내부 연료 탑재량이 무려 6,000kg이기 때문에
전투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렇다면 바사 기지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기지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을 쓰면 분쟁수역 상공까지 날아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퍼붓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회피 불가 구역로 이스케이프 존, NEG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이 30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최대 기동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 15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전투기가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 전투기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처음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 미터 디펜스 FR는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다며 KF-21은 검증된 기술과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에 한국의 KF-21 보라매와 프랑스의 라팔을 꼽으며 KF-21 보라매가 러시아 항공기들에 비해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왜냐면 한국 공군에 인도되는 전투기 초도 물량 20대 가격이 대략 대당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35 역시 초기 양산 단계에서 3,000억 원을 넘었지만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지금은 약 1,100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KF-21 역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KF-21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겁니다. 한편 길고 긴 연구개발과 시험 비행을 거쳐 얼마 전 양산을 시작한 KF-21은 2026년 말 1호기를 인도하기 시작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공군에 배치됩니다. KAI와 공군은 올 2028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둔 블록 1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시키고 곧바로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 2 물량을 차례로 전력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부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전 세계 상공을 가르는 꿈 같은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우한 양쯔강변 우창 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며 수면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퇴역한 미 해군 잠수함 전투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는 SNS에 조선소 주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돼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바지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숫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 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39어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 넣는 평형수 탱크 고장, 제어 회로나 어뢰 발사관 문제, 배기 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찍힌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정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 작년에 중국 핵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전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민낯이 드러났었습니다.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93어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에 533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93어형 잠수함 침몰설은 거짓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을 부인했던 대만 정보당국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잠이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93어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에게 멀컥 발각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93어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9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는 93어형 잠수함의 경우 91형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95형을 추역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SLBM 안무함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T급 잠수함의 실제 자망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숨죽여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이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됐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LL 이남 진입이 확인되자 안무함은 어뢰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 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안무함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안무함이 운용하는 SLBM은 수백 km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 탄두 등 상당히 커 어뢰를 쏘기 위한 소구경의 짧은 수평 또는 경사 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 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이번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배치 2번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2번함은 배치 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 기업인 하나오션에 따르면 이번 함은 내후년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장보고 3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돼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 가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은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도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과한 붉은 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21일 밤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심장 모스크바를 전격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군이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서 무인 항공기 11대를 격추했으며 일부는 크렘린에서 남쪽으로 약 38km 24마일 떨어진 포돌스크시에서도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은 밤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폭격은 러시아를 향한 보다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였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부대가 밤새 총 45대의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긴급히 보도했는데 미국 CBS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표적으로 삼아 지금까지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은 말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이 밤새 모스크바 지역 상공에서 11대를 포함해 모두 45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침공은 일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CBS 뉴스의 이안리 특파원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냈나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표적으로 삼고 러시아 전역의 다른 전략적 장소를 표적으로 삼고 정유소를 표적으로 삼고 무기를 표적으로 삼고 실제로 군대를 표적으로 삼는 등 이번 전쟁 내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전투가 시작된 이래 모스크바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45대가 모두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러시아가 이러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협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쿠르스크에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드론이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드론은 그의 군대가 적을 찾아서 섬멸하고 병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우선 그는 부대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침공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가 놀란 것은 훈련된 전문가가 아닌 80, 90년생 징집병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받은 미국 주도의 나토 훈련이 속도와 공격성, 기동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눈을 뜨게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군 지뢰 제거 차량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갑차와 러시아의 장거리 무기를 겨냥한 대포병 장비라고 말합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격이 감행될 때 푸틴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크렘림에서 불과 38km에 떨어진 곳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푸틴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모스크바 외곽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관저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계속 진군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주 급습을 통해 20일까지 93개 주거 지역을 포함해 서울의 약 200 크기인 1263의 러시아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담한 침공은 놀라운 성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투의 역학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양국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들판, 숲마을에서 포격과 드론 공격 위주였지만 우크라이나가 수천 명의 군인을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급습한 후 우크라이나가 수천 명의 군인을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급습한 후
이제는 모스크바 크렘린궁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유소와 비행장을 겨냥한 드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2,100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과감해졌다고 했습니다. 미국 CNN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세입강에 있는 다리를 폭파시킨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금 쿠르스크주 서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쿠르스크의 세입강에서 2개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다리에 대해 정밀 공습을 사용했다고 말했고, 세임강 폰툰교는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으로 폭파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은 일명 가마솥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글루슈코프스키 지구에 러시아군 여단급 3,000명 정도를 가둬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교량과 부교의 파괴는 러시아의 반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침공에 당황한 푸틴은 지금 이를 막아낼 재간이 없자 체첸군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푸틴은 20일 체첸 공화국을 전격 방문해 람잔 카디로프 체첸 수장을 만났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를 두고 푸틴의 희귀한 여행 레어 트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푸틴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이 이뤄진 방문이었습니다. 푸틴은 공항에 나온 카디로프를 만나 바로 특수 군사훈련시설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두고 있는 자원병을 격려했습니다. 푸틴은 체첸 공화국 구데르메스에 있는 훈련학교인 러시아 특수부대 대학에서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카디로프의 오른팔인 아흐마트 특수부대 사령관 압티 알라우디노프는 조국 러시아과 신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며 푸틴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 연방자치공화국으로 체첸 수반 카디로프는 철권 통치로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러시아에 병력 수만 명을 보내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을 지원해왔습니다. 푸틴은 체첸군을 이용해 이번 공격을 막아보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스크바까지 위험에 놓이면서 푸틴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결사적인 핵사용 반대로 인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묵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전쟁은 유럽과 미국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동맹국 중 한 곳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 유럽이 중국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반면 핵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핵사용을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인류애나 확전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열흘 넘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이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지난 21일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둔화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고 못하고 진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쿠르스크는 모스크바와 매우 가까워 매우 당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를 도와줄 나라가 4개국이 있다고 했는데 벨로루시,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면서 중국인들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러시아를 향해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로 청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지금 구해주면 안 된다. 그가 죽어갈 때 지도를 들고 우리 영토를 돌려달라고 말해야 한다. 강대국 간의 게임에는 항상 이해관계만 있을 뿐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듯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북한 땅을 차지하려는 것처럼 러시아가 불리해질 때 러시아 영토를 향한 탐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이런 중국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핵 독트린이 유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새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쳐들어오면 선제 핵 보복을 한다.